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자기 성찰 교육이라고 제가 제목을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순서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학업에 집중하게끔 자꾸 이렇게 독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학부모가 돼버리죠. 학부모인 우리에 대해서 많은 어린이들, 아동, 청소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관찰을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이자 학부모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아이를 품고 키워주지만, 또한 그 아이들이 이 힘든 세상에 나가서 꿋꿋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그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주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그들로 하여금 힘든 수련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그런 부모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역할, 그리고 힘든 코치 같은 역할, 이 두 가지를 다 맡은 부모들일 것입니다. 지난번엔 그것을 분석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자애로운 모성상에 반대되는 아이에 대한 무시무시한 집어삼키는 어머니상, 이런 개념으로 대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일단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해야 될 텐데, 아마도 우리 어른들의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저 자신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맨날 보고 같이 살지만, 그들의 세대를, 그들의 삶을 그 미세한 영역까지 어떻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서 부자연스럽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이 이른바 학부모가 힘을 쓰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그냥 시험과 진학 경쟁으로만 몰아가는 이런 구도 속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에 목줄이 잰 것 같이 부자유스럽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 면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그 길이 앞으로 순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 이 세상, 이건 어떤 세상이고, 이거는 내가 겪은 세상이 아닌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은 세상이 아닌데, 이전하고는 어떻게 다를 것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들을 어떤 면을 더 부추겨주고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이제 적합한지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해도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 폰이란 거 없이 충분히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폰 없이는 무슨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백신도 맞을 수가 없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 폰이 가져온 인간 대 인간의 그 네트워킹과 인간 간의 관계라든가 사회에서의 그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라든가 새로운 역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있고, 새로운 이권과 돈벌이와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마구 또 자라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구시대의 것들은 또 쓰러지고 있고 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가 몸담고 있는 학계, 교육학계, 특히 이제 국제교육학계에서 지난 세기 말서부터, 그러니까 20세기 말서부터 제시해 왔었던,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고 있는 그런 관점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 새로운 세계를 맞는 교육자의 입장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제가 직업이 교육자인 만큼 또 교육학자인 만큼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저의 자녀들을 또 키우는데 적용한 면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이런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는 문제를 저도 골똘히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또 제 직업이 직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어떻게 키우시냐? 대개 자제들은 어떻게 키우시냐?
저도 뭐 똑같이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고민투성이고 모르는 거 투성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많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인간의 이해에 대한 기초를 계속 이렇게 품고서 이런 기조를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힘이 나야 뭘 해요? 활기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야 돼요. 아니면 어떤 세상이 되건 어떤 시국이 되건 어느 환경에서 살건 잘 못 삽니다. 이렇게 움츠러들고 늘 소극적이고 기운도 없고 그러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이런 걸 탓하기 이전에 어느 계층 출신이건 어느 문화권에 속하건 아니면 사실 학력까지 포함해서 어떤 학업을 받았던 간에 이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자연스러운 힘을 자꾸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것에든 나름 계속 세기를 찾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의기소침하고 안으로만 들어가고 금세 힘이 꺾이고 이런 사람들은 흠세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 아이들이 그 안에서 힘이 이렇게 막 뿜어 나올 수 있게 키우고 싶었어요. 거기에 뭐 성공했냐면 뭐 그런 자신 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식 자랑하는 게 이제 팔불출 중에 하나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식 자랑은 자기 자신이 한심하니까 자기 자아가 엄청나게 투자된 자식을 대신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치한 마음이거든요. 팔불출인 거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식 자랑한다는 건 교만한 겁니다. 지금 혹시 자기 자식이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 자식이 평생 성공하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과연 인간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의 성공이란 것은 무슨 기준으로 말할 수 있나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것은 부모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 자식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어요. 저도 힘들었고 여전히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게 자식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면에서 힘이 나와서 하루하루를 뭔가 신나는 흥미진진한 자신을 펼칠 장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려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삶을 밝게 봐야 되고요.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나의 자신감, 또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남쪽 마을의 개들처럼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도록 용인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시 현실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가는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원래 있었던 생명체로서의 그 활기,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원론은 가지고 있는데, 그 원론을 가지고 지금 이 새로운 시대라는 데는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상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이라고 봐야 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휘젓고 있죠. 제프 베이조스 그 아마존닷컴의 창설자이자 세계 뭐 최정상의 부호죠. 뭐 현대 21세기에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겠죠. 뭐 재산 뭐 이런 면에서는 저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 또한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사람인데 뒤에 있는 게 블루 무슨 프로젝트더라. 어쨌든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자기의 그 우주 탐사 그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우주선 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비행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온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화성까지 가서 식민지 건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 못지않게 세계를 휘두르고 뭐 자기 말 한마디에 막 비트코인 값이 막 들쭉날쭉하고 이런 사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의 이런 그 대부호들이 현재 새로운 경제적인 기운의 그 최정점에 서 있죠. 뭐 이뿐만이 아니라 돌아간 저희 작권 스티브 잡스하고 또 여전히 활약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 그 경제 그 최첨단에서 그 경제의 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도 그것에 부응해서 우리의 대기업들도 새로운 기조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그런 힘겨운 일을 또 계속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태되면 지금은 뭐좀 망조가 드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이런 새로운 경제적인 기조를 보이는 세상을 그 5, 6년 전인가 그 경제인들 그 모임 포럼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건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는가? 그냥 신기술, 새로운 스마트폰에 기반한 새로운 인간 사이의 새로운 의사소통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쉽게 말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기 가져온 것은 그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의 새로운 그 전기 자동차 프로젝트 이런 걸 광고하는 그런 영상들인데 이게 우리 그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것은 시장성이 별로 없고 아직도 화석 연료를 태우는 가솔린 태우는 그런 그 자동차가 수십 년은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권이 있고 기존의 산업 구조가 있고 주유소 등등 사람들의 습성 생각해 볼 때 전기 자동차로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랬었는데 그렇게 예측대로 되나요? 지금 스칸디나비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등은 곧 그냥 몇 년 이내로 화석 연료 그 중단해버리고 전기 자동차 체제로 돌아갈 그 준비들을 착착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죠? 우리나라도 그거보다 늦지만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고 있고요. 수소 전지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단순한 기술, 흔히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신산업에 이제 종사하는 새로운 이 시대의 일꾼들은, 인재들은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살았던 옛날에 20세기 후반 뭐 그때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급부상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글씨가 작아지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다 밀착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잠시만 카메라 이동을 참아 주십시오. 여기 이 사람은 그 요즘 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또 미국의 새로운 신흥 부호인데 마크 베니오프라고 저 사람이 유명한 그 타임 잡지를 인수했어요. 타임 워너 브라더스인가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력가가 된 것이죠. 제가 예전부터 타임지를 봤었는데 이 사람이 인수하고 나서 재미없어서 저 이제 안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새로운 그 재계의 스타입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 세일스포스라는 새로운 그 업체 마크 베니오프가 이런 주장을 내세웠어요. 뭐 기업의 일의 최고 목표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협력 소통함으로써 세상의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사실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도 어떤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들도 그 표처럼 쓰고 그 천명해왔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도 그런 말들을 이제 겉으로만 해서 그냥 대기업들은 늘 하는 입에 발린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111 자선 모델이라고 써 있죠. 자신의 회사의 주식의 1%, 제품의 1%, 직원 시간의 1%를 자선 활동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 이후에 또 그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의 최고의 부호들이 자신의 재산의 엄청난 부분들을 세상을 위해서 기부하고 쏟아내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을 때 뭐 기업체가 이윤만 노리는 그런 집단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직원의 내재적 동기유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회사, 세일스포스라는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뭐 다들 그 실력 있고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나야 뭐 회사에 왜 다니냐? 돈 벌러 다니지. 뭐 다들 그런 생각이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 유발됐다는 것은 돈을 회사에서 얼마나 주건 말건 그것하고 별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안에서 우러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안에서 우러나서 회사의 일에 열심히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봉사, 자선 활동에도 더 참여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이런 회사의 활동과 이 직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고객분들이 이 회사는 좀 다르네.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이 회사 제품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저희 식료품 회사, 라면 회사든가요? 그 회사가 상당히 도덕성이 높다니 그런 소문이 돌면서 그 회사 제품의 인기가 올라가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반대로 낙농 유업은 엄청나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돼서 시장에서 거의 퇴출될 지경까지 몰린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충성도가 제고되고 사회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큰 기업들 하면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놈들 이런 생각들을 보통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111 모델이라는 것이 이 세일스포스뿐만이 아니라 3,000개의 미국의 기업에 퍼져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것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업가의 모습 이런 것처럼 이제 광고가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광고에서 베낀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시사지의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홍보성 그런 멘트라고 보시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사실이 여기 담겨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업가 군이 일하는 이 세상에서는 과연 그러면 그래, 기업은 재벌이라 그러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한 사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깜빡했네. 이 그림이 딱 보면 뭔가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라는 상상도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 스페이스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여 밑바닥에서 땅에서 엘리베이터 이걸 타고 이게 엘리베이터가 대기권 밖으로 훅 날아가서 달까지 간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단지 그냥 상상도에 불과합니다. 이 상상화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실제 상당히 심각한 프로젝트로서 구글사에서 이제 제기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사 다 아시죠? 여러분 갤럭시 폰 쓰시면 그 안에 있는 OS 다 구글에서 만든 제품이고 그것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구글 검색 엔진으로 또 제 브라우저로 등등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즘 가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 중에 하나겠죠. 이 스페이스 엘리베이터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런 거였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 본사에 가면 이런 이제 커다란 칠판이 있대요. 이 칠판에다가 이제 직원들이 그냥 재미로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토론 주제를 쓰면 그럼 이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달린답니다. 구글사 직원들이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만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매우 과학적인 탐구 이런데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한때 거의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한 직원이 달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런 제안을 장난스럽게 여기다 적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새로운 물리적인 계산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엘리베이터의 재질은 어떤 금속을 써야 될 것이며 지구의 궤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달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대요. 그래서 칠판을 가득 메꾸게 됐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그러면 별 바보 같은 소리 다 안 해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알량한 과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에서 달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그 몇 번 왕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10 몇 차례입니까? 17차례, 17번? 그 정도 이렇게 지구의 거리를 가야 겨우 달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리고 지구는 또 태양계를 공전하고, 지구 주위를 또 달이 자전하는데, 그렇게 서로 뺑글뺑글 도는 그런 개체들을 어떻게 고정된 엘리베이터 같은 기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엄청난 그 재질들을 지구상에서 확보해가지고 과연 우주 공간에서 건설하는 게 도저히 지금 기술은 불가능할 것 같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저보다 훨씬 과학에 대해서 박학다식할 구글의 인재들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젝트에 아이디어를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스페이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 상상화 그런 것이 세상에서 이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이렇게 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글의 장난 같은 상상, 이게 바로 구글의 힘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경제 분석가들의 관점입니다. 무엇이 구글의 힘이냐? 상상, 창의성, 새로운 곳에 모험을 해보는 그런 그 과감한 정신,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례가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체면이 어떻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이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맨날 하던 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새로운 모험을 해보는 정신, 이게 구글의 힘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글이 벌인 사업들을 보면 사업들이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부도덕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디어 발상 자체는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엄청나게 그 혁신적으로 터뜨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나의 또 기업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이분이 애초에 그 20세기 말에 연구한 바가 그 시사하는 바가 꽤 크거든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켄 라빈슨 선생이라는 분인데, 예, 제가 이름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켄 라빈슨, 이건 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교육학자로서 자귀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을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하고 갈게요. 파워포인트에서 나와서 제가 인터넷을 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 화면이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TED.com 아시죠? 모르신 분은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해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브라우저 창에 그냥 TED.com 이렇게 TED.com만 치시면 여기로 오게 됩니다. 워낙 유명한 사이트예요.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그 최신 그 기술 공학 쪽하고 그 디자인 부분 등등해서 이제 또 저희 엔터테인먼트 그 산업 이쪽에 그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인을 위한 무료 명품 강연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저기 멤버십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검색창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로빈슨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로빈슨 크루소 할 때 그 로빈슨하고 똑같습니다. 그 제목이 ROBINSON 이렇게 쳐넣어서 가면 거기서 이제 이 로빈슨 이름의 이제 강연자들이 많이 뜨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이 강연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Sir Ken Robinson 써 있고 Do schools kill creativity? 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창의성을 죽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의 강연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분이고, 이게 이 TED.com의 강연이 워낙 유명합니다만, 몇만 명이 봤나 여기 보시면요. 그 화면이 그쪽으로 안 가네. 이쪽에 가려서 안 나네. 저희 여기 7,150만 명이 본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국 사람이 자막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19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추하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게 그 유머 감각이 엄청납니다. 웬만한 개그맨 뺨치게 웃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가서 보실 것을 제가 추천하고요. 제 학생들한테도 다 추천해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자막하면 한국 자막도 다 나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이 켄 라빈슨 선생이요. 20세기 말에, 그러니까 1990 몇 년도에, 세계 선진국이라는 곳에 유수 기업의 전문가들,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벌인 게 있어요. 그때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당신의 직장에서 일할 새로운 인재들에게는 어떠한 실력,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느냐, 가장 많이 요구되느냐를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최고 선진국의 10몇 개국의 그 인사 담당자들이 수백 개 기업의 담당자들이 쏟아낸 답을 추렸더니 이런 순서가 나왔어요. 1번이 의사소통력, 그때 원어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2번이 협동력, 코어퍼레이션이고요. 3번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예요. 아까 이분이 그 동영상 강의 제목이 학교가 창의력을 죽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쪽 부분에 계속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인사 전문가들이 이런 역량이 앞으로 인재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량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직장 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장에서 한 사람이 그 직장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또 직장 내에서 성공하려면 과연 이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이제 지나온 경력이 거대 기업체 이런 데서 근무는 안 해봤지만 저도 나름의 직장 생활을 해봤고요.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해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프리랜서로서 학자자, 강의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 능력 없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할 수가 있어요? 의사소통은 한국말만 한다고 의사소통 다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가족끼리도 어려운 게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경청하기까지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듣게 통하게 해주면 그건 정말 의사소통에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나 각광받는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조직의 타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쉽게 이해해서 그들과 잘 합심해서 협동까지 잘하게 되면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 더 바라는 겁니다. 창의력,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새로운 일을 감행하는 것, 이러한 역량까지 인재들한테 바라게 되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봐도 동의하기 쉬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어떻게 키우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새로운 21세기에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제창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여기다 더 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광범위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OECD야 다 아시는 선진국들 이제 클럽이고, 그리고 그 밖에 UN 산하기구인 유네스코 이런 곳에서도 국제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들이 갈수록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여기서 소통이 나오죠. 협력이에요. 협력, 분쟁 조정, 문제 해결 다 비슷한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화해를 시키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란 말입니다. 소통, 협력, 창의성 같은 게 치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인성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제 말을 수동적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애들은 이걸 갖고 있나? 자, 우리의 학교 공부는, 그리고 진학에만 맞춰 있는 공부는
맨날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지시. 거기다 요새 또 코딩이 중요하다 그러니 코딩 뭐 이런 데다 넣을 수가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말할 나위 없어요. 근데 소통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그게 진정한 소통일까요? 영어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소통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 실력 그 내면에 인간 대 인간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의 힘,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잘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잘 통했다는 것이죠.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나하고 그렇게 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 내면이 일단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협동도 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창의력까지 더 잘 발휘하느냐는 이건 약간 좀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두 가지는 상당히 함께 간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일단 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은 의사소통력과 협동력이 강한가?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식만 늘 강조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성찰적인 회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교육계에서 오래 몸담고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학생들, 청소년들, 아동들 의사소통력, 협동력을 우리 기성세대가 잘 키워주지 못했어요. 거의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의 언어 활동을 봐도 그렇고요. 문해 능력을 봐도 그렇고요. 글 쓰는 능력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세대, 특히 우리 기성세대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교육 다 마치고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이 될 텐데 거기 가서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키워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심각한 문제가 이 OECD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등등 국제 교육 기구 등에서도 이제 OECD의 데세코라는 것은 OECD 내부의 교육 문제를 담당한 한 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시했었던 문제의식도 서구의 선진국의 학교들도 의사소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협동력, 창의력을 키워주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부터는 학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만한 발달된 나라들의 학교에서는 계속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우리 나라의 학교도 사실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고 꼭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력을 했습니다. 쏟아부은 노력만큼 성과가 좋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우리 학교들은 입시 부담에 쩔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진정으로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걸 어떻게 키워주느냐? 인성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사람됨을 크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거의 답이 없는 거의 정답이 없는 그러나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해온 저의 전공 영역입니다. 전공 영역이라고 말하면서도 한마디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수업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수업에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을 키우는 즉 인성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조차 간단한 일이 아닌데 사람됨, 우리의 마음, 정신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험난하고 복잡한 일지를 한번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시면서 이쪽으로 다가가시기로 해요. 참, 끝에 창의력이 하나 또 있었죠? 이 창의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다 드릴 수가 없으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개줄 같은데 목줄을 죄어서 묶어놓으면 창의력이 안 나와요. 풀어놔야 나와요. 창의력은 자유로운 데서 나와요. 자유로워야 자신 안에 들어있는 완전히 엉뚱한, 새로운, 부끄러운, 남이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운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고 칭찬받을까 어쩔까, 점수에 도움이 될까 어쩔까, 멋있을까, 뭐 이런 궁리만 하고 앉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발상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별 희한한 엉뚱한 발상까지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 그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느껴야 되고 그것을 쏟아내고 싶은 그 생명력 기운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 차근차근 다가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라빈슨 선생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주창하셨고 그 이후에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이런 걸 키워주는 교육을 만들겠다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존경했지만 지금 돌아가신 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 번만 같이 보시고 가겠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정관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분으로서 평가받는 굉장히 칭송받았었던 훌륭한 분이시고요. 애국자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보건 쪽에 이제 차관보까지 하셨고 백악관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나 하는 그 명문 대학들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데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 봤어요. 진짜로 한 15년, 20년 전부터 한국 유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유학생들을 보고 처음엔 반가운데 나중에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민사고 이런 데서 왔다는 제일 그 우수하다는 유학생들이 영어도 잘하고 뭐 굉장히 뛰어난데 중도 탈락률이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버드에 온 타국 유학생들 중에서 한국 유학생이 중도 탈락률이 제일 높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일본 그 밖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도 한국 유학생들이 뭐 절반 이상 뭐 이렇게 졸업하지 못하고 2학년 다니고 퇴학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좀 랭킹이 떨어지는 주립대학으로 간다든가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의견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여기서 지력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식만 중시할 뿐 심력, 즉 마음의 힘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크기, 인물의 크기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상상하는 그 꿈이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 사람된 인물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꿈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꿈이 뭐냐?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스포츠카 몰고 떵떵거리가 했다 그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큰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꿈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서울대 들어갔다 그래서 기쁘다 그게 아니라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그조차도 과정이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서울대 같은 그런 과정에 졸업장 같은 것이 꿈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보니까 서울대에 막상 들어가고 나면 하버드에 막상 들어가고 나면 꿈이 다 실현된 것 같아서 더 이상 꿈이 뭔지 모르니까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탈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저는 여러분께 계속 주문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힘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힘은 어떤가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이수한 대학생들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게 대학에 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른바 간판이 있는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전공이 맞느냐?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대학 간판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경영학과 가야지. 그래서 들어왔는데 경영학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점점 침체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팀플, 이제 협동, 발표 준비하는 그런 활동들을 말하죠. 팀플레이를 말하죠. 팀 프리젠테이션 그런 걸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함께 협동해서 의사소통하면서 일하는 것과 이게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학원 다니고 시험 문제 풀이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일하는 걸 하기에 힘들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미국 명문대 유학 간 학생들도 조기 탈락률이 굉장히 높고 나아가서 기업에 그렇게 힘들게 그 뭐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갔는데도 조기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취업했는데도 그만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거기서 버텨내기가 힘들면 얼마나 안 맞아서 불행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냥 공무원 시험에 가서 그 공무원 시험 그 에듀윌 그 광고 보면서 노량진에 가서 수험생이 돼버려서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단 말이죠. 공무원 되면 그분들은 다 행복할까?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그 성찰이나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대학교에 무조건 와버린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났고 마지막에 100세 시대 도래라는 것은 살 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에 들어간다 쳐도 50대에 퇴직을 해버리면 살 날이 아직 절반이 남았다는 거예요. 절반 동안 무슨 돈을 벌고 무슨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시대는 평생 나를 이끌어갈 정말로 내가 바칠 만한 내가 좋아하고 힘을 낼 만한 뭔가를 찾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힘들고 그럴 것 같아도 그걸 안 하고선 살아나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우리 세상은 살기 쉬운 세상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오래 살고 장수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거기에 동의들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수백억, 수십억 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면 뭐 100세까지 사는 게 괜찮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 가지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당장 또, 나를 또 계속 또, 추스려 가지고 내 힘을 또 쏟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상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충분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초중고 진학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의 인간됨, 인성을 키우고 인성 속에 의사소통하고 팀플레이하고 이런 거 협동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게 진로로까지 이어지게 이런 구도의 통합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물론 정부 정책에서도 뭐 자유학기제 등등 뭐 새로운 시도들을 합니다만 충분히 성과를 거둘 만큼 현실에 자리를 잡고 정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학부모가 되면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mindful revolution이라고 쓴 게 mindful은 이제 마음을 꽉 채운다라는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흔히들 번역을 합니다. 마음 챙김의 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타임즈입니다. 타임즈에 이런 특집 기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 챙김이란 것은 미국의 명상교육 열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명상교육 열풍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 IT 환경 속에서 늘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함몰되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좀 갈피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정신없고 스트레스 쌓이는 삶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자신한테 집중하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수련을 함으로써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보도를 이제 타임즈에서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시사 잡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글 기업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자사 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바가 있어요. 구글사의 유명한 이제 교육 인사 담당 차드 맹탄이라는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SIY자가 이제 두드러져 보이죠. 그러니까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게 당신 내면을 검색하라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search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검색이 되죠. 구글은 검색 엔진, 즉 서치 엔진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자신들의 직원을 위해서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검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사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 구글 직원들의 내면을 돌아보는 즉 인성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명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성취도가 높고 호응이 좋아서 이것에 대해서 구글사의 차드 맹탄 씨가 홍보를 하고 다니고 책을 내는데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팔리곤 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알찬 책이었어요. 근데 이 구글의 말하자면 구글 직원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느냐 하면 EQ, 뇌과학, 명상 같은 요즘에 그 인지심리학이라든가 뇌과학 등에서 가장 그 뜨고 있는 이제 요새 말로 핫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영역들의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Q는 당연히 우리의 감정에 관한 것이에요. 감정, 기분, 정서들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늘 지식에만 몰두해 있고 학업에만 몰두해 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떤가를 돌아보면 우린 그것을 잘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Q라는 거,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것은 감정적인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투르다는 얘기입니다. EQ를 키워줘야 된다는 것은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명상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챙기는 나 자신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그럴듯해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교육계나 교육학계의 바깥 세상에서, 그러니까 구글사, 미국의 뭐 뉴욕, 맨하탄 이런 데선 이런 인성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인성교육은 그냥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실하고 건강하고 안에 생명력이 피어오르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해외엔 이런 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계는 상당히 느립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이제 정책을 이해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쉽게 빨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는 이제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빨리 새 시대에 발맞춰서 자신의 내면을 검색하고 자신의 기분을 잘 다루고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의사소통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고 창의성까지 끌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성해야 될 점이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이런 것을 미리 선점하고 있었던 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명상교육 있죠? 마음 챙긴 교육을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애초에 동양의 불교와 우리나라 성리학에서 집대성한 그런 이론과 결과들을 서양인들이 취해서 다시 재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우리 동양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불교에 여러분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실지 모릅니다만 저는 뭐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 불교에도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나온 게 이게 시부도 또는 시무도라고 불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동자승이 도를 찾아서 이제 세상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길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소 발자국을 찾아가고 소 꼬리를 보고 소를 잡아가지고 끌어오고 소를 하얗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이제 10개에 걸쳐서 쭉 펼쳐진 그림이에요. 불도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침처럼 내려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재해석을 하고 또 그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구도적인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자승은 남들이 다 가는 명문대에 들어가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아파트 사고 그런 게 인생의 다인가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게 없을까 찾아가다 보니까 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소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하고 동일시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심층 심리학에서는 진정한 자기 가장 자기다운 참다운 나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긴 힘들고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상수를 하기로 할게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이런 걸 우리 조상들이 다 이미 밝혀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만드신 성학십도,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한 10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해 해설을 하면서 그 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성학이란 게 그냥 무조건 성인 군자 되는 그 고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온전한 가장 최상의 인격에 다가가는, 즉 인성교육의 최고의 경지에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거경 궁리의 관점 뭐 이런 것이, 여기 경이라는 게 사실은 서양인들이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인드풀니스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것도 우리 선조들이 다 이미 밝혀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단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더 나은 나가 되기를 이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꿈꾸고 그 연구를 굉장히 깊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과거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 사람들 다 바보였고 그래가지고 나라 망쳐먹고, 그러니까 다 고루한 옛날 습관이야 그래가지고 다 그냥 갖다 버리겠다는 이런 오만한 생각으로는 우리 선조들의 깊은 그 문화의 정수를 우리가 물려받기가 힘이 듭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런 고귀한 길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내팽개쳐 버리니까 서양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구글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재해석하고 재발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너무 그 학계의 학문적인 얘기를 많이 드려서 죄송해요. 3차, 4차 강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맞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키워서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건강한 기운까지 끄집어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잘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남들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타인들과 손잡고 협동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발상,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즉 그 일종의 전인 교육적인 그 구도를 제가 한 그루 나무에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 물론 이제 사과가 이렇게 다양한 색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예쁘게 그리느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수 열매를 담은 그 나무를 만드는 게 나무를 성공적으로 양육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면 그게 성공적인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유적으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키우느냐는 것에 대해서 나무를 비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무의 열매를 이를테면 예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같은 그 덕목이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덕목인데, 이게 2015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대표 덕목으로 제시한 것이에요. 이 대표 덕목이 마음에 들고 말고는 오늘은 이제 저희 논할 게 아니니까 그냥 접어두시고, 그냥 이게 나왔었다라는 것만 그냥 예시로 들게요. 이게 이 덕목이 좋으시건 말건 가네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런 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걸 갖추었으면 이제 인성이 좋은 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덕목에 덧붙여서 이런 실력, 역량이 있으면 또 좋겠다라고 제시된 게 자기 관리 역량. 그러니까 자기를 잘 관리해가지고 게을러지지 않고 뭐 저기 알코올 중독자 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런 거 말합니다. 또 심미 감성적인 역량. 그래서 옷도 잘 입고 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능력도 끄집어내고 뭐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갈등 관리 역량,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잘 지내는 것이죠. 의사소통 역량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는 역량, 아까 말씀드린 의사소통, 협동력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제시했어요. 자, 이것들을 어떠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키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렇게 논란을 거듭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키워주는 교육, 정직함을 키워주는 교육, 예를 키워주는 교육, 배려심을 키워주는 교육, 이런 교육 방법들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과연 그런 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전 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 사람의 이러한 덕목이나 역량 하나하나를 따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듯이 한 사람의 심신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을, 성장을 돕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게 교육 방법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랫동안 교육자들, 교육 정책 하시는 분들, 교사들, 이런 분들한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기도 하고, 사실은 21세기의 새로운 교육학계의 그 연구 기조에서 이런 쪽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측면을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자녀를 또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이런 덕이나 이런 실력이 다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이런 실력이 있어야 직장 세계에 나가서도 잘 산다니까. 당연히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식들한테 이런 거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키워주느냐? 배려 잘하는 아이로서 키워주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뭐 궁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그렇게 성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학자로서 의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동물을 키우보다는 이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다 보면 햇빛 받고 그리고 바람 쐬고 물 잘 주고 그러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달리게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여기에 집중한다는 게 그럼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런 걸 그냥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제가 기본이라고 써놓고 펀더멘탈이라고 한 것은 기본 중에 기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있으면 토양이 건강해져서 나무는 잘 자라고 건강해지고 이런 결실들을 다 맺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기본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기본, 당연히 가정교육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로서 집에서 잘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해줄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 어떻게 잘하느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상세하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종의 개론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태계라고 말했죠. 학교 생태계는 무엇이냐? 학교가 가서 칠판 보고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뛰놀고 선생님하고 관계 맺고, 그리고 이 운동장에서도 놀고, 그리고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학교 주변의 여러 환경과도 상호작용하고, 그럼으로써 심신을 다 건강하게 만드는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커다란 하나의 환경으로서 보자는 게 이제 학교 생태계라는 것이거든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기 힘들어서 어쨌거나 학교의 모든 환경적인 면모, 시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또래들하고 다 어우러져서 학교 안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을 생태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기 너무 중요한데요. 농담처럼 생각하시겠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예체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체능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의사소통력, 협동력, 창의성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도 그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겠네요. 체험활동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게 민주적입니다. 학교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됨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행정가의 명령,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교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성을 가지고 실행을 되고, 학생이 당연히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자기의 교육적 활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독려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많은 이런 조건들이 전 기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기본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이 건강이 토양해져서 우리 아이들은 커다랗고 건강한 나무가 되고 이런 훌륭한 덕목과 실력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이걸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학교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 이게 학교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학교에 도움을 계속 줘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예요. 가정교육.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방금 얘기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기. 여러분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나요? 자,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뻔하지 뭐 내가 그걸 모를까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 먹어요, 애들? 당연하지, 잘 먹지. 치킨, 피자 얼마나 잘 먹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잘 먹는 건 무엇이냐? 치킨, 햄버거, 피자보다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칼로리 조절 및 친환경 무공해 식단, 과자, 탄산음료의 폐해를 멀리하는 식습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바른생활 교과서 같은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영양학, 과학적인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제시가 된 그런 조언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 성인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심리 상태도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가 그 밖에 건강한 건전한 내면의 생명력, 활기 같은 게 잘 뿜어나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침을 잘 맞춰가지고 서구의 미국 같은 곳에서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혁신적으로 바꿨을 때 아이들의 학습 태도와 건강, 심리적 건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유,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걸 저도 잘 알아요. 애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안 좋아하나요? 우리도 치맥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걸 절제하고 자제하라니 그거를 시킬 수 있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콜라 사이다 먹지 말라는, 마시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것만 또 주문하다 보면 잔소리쟁이가 되니까 애들이 우리로부터 떠나버리잖아요. 참 힘든 일입니다. 잘 먹기가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기 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이런 식품들을 좀 멀리하고 건강에 좋은 식단을 가까이 하게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고된 일이죠. 자, 좀 늦었다 싶으신 분들도 어머님, 아버님이시더라도 이것을 유념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의 식단을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바꾸라 그러면 애들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반발만 일어납니다. 장기적으로 함께 수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될 일이 아니고요. 2년, 3년 걸리더라도 5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콜라를 멀리하고 그냥 물, 주스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탄산음료 물리하고 그냥 깨끗한 물로서 갈증을 해소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게끔 솔선수범하면서 엄마 아빠는 내가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말이 쉽죠. 저도 집에서 맥주 칼칼 마시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물만 마셔라 얘기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니까. 두 번째, 잘 자고. 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해설을 들으시고 잘 자고는 얼마나 힘들까 또 얼핏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님으로서 잘 자고 계신가요? 현대인들 잠 문제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 원흉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고 컴퓨터죠. 잘 자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 뇌 정보 처리 장치의 자정작용,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작용이 활성화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뇌를 쓰면서 살다 보면 노폐물, 쓰레기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걸 자면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잘 자고 나야 머리가 말끔해지는 것이에요. 머리가 말끔해야 심신이 건강해서 활기가 나서 잘 살죠. 수면 중에 호르몬, 효소, 단백질 균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맞춰줘요. 수면 중에 뇌의 유해하고 유독성 폐기물 처분하고요. 7시간 이상 잠을 자면 집중력, 계획 능력, 기억력이 상승하고 지방 연소 체계를 유지해서 체중을 조절해주고 당뇨까지 발생을 저하시켜줍니다. 우울증, 불안, 건강 극복하고 치매, 골다공증, 암 위험까지 감소시켜서 실제로 의료 전문가들은 잠이 보약이고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게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자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금 잘 먹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자기 동안 오죽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 바람풍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나는 바람풍 하면서 애들한테는 바람풍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잘 자고 잘 먹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내가 그게 성공할 수 있어야 아이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말이 쉬워도 잘 놀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 놀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 해소되니까. 그리고 지적 자극이 돼요. 노는 게 결코 머리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두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또래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 및 협동력까지 키우는 게 잘 놀기입니다. 자, 잘 놀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예, 제 생각에는 약 20년 전에 과거의 학부모들에 비해서 요즘의 학부모들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유치원, 초등학생 보내는 학부모님들 이거 제대로 시키려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뭐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자고 잘 먹지도 않기 때문에 잘 놀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가정교육에서 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본인데도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하기 힘드니 장기간으로 작전을 짜고 독한 마음을 먹고 나부터 단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쪽으로 이끌어갈 그런 리더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면서 그들의 역량까지 키워줘서 의사소통도 잘하고 협동력도 큰 그런 인재로 키우려면 그건 다음 주에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네 번째까지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긴 힘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3차, 4차 강에서 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느냐? 제가 매우 존경하는 선배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배님은 막판에 이제 고백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제 얼굴을 또 들이밀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메라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잠깐 불편을 양해를 해주시고 제 얼굴 다시 드렸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선배님이 자식 농사에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 말은 자식들이 공부도 당연히 굉장히 잘해요. 근데 공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건전한 전인적으로 성숙한 인격도 뛰어난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명문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뭘 할까? 뭐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뛰어난 훌륭한 젊은이가 있다니 해서 제가 감탄해가지고 그 선배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답을 주셨어요. 부모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매우 좌절하고 한동안 굉장히 침체했습니다. 일단 내가 사람이 돼야 내 아이들이 제대로 큰다는 얘기죠. 내가 언제 사람이 될까? 이런 좌절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도 교육학 연구하고 철학 공부하고 인간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면서 수십 년 산 사람인데 이 말씀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아이의 집에서의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을 맡은 나, 엄마든 아빠든 부모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방법보다 존재다. 무슨 말이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늘 원해요.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공부시키면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방법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교육학자고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과학 연구 결과가, 인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수자가, 선생이, 교사가, 코치가 또는 부모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하는 학습 활동, 양육 활동의 질이 달라지고 그 활동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 학생, 아동, 자녀들의 성공, 성취에도 커다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누차 과학적으로 결과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훈화 말씀이 아닙니다. 방법보다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궁금하시면 주변 또는 세상에 정말 훌륭하게 자식 농사 성공했다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권력이 강하고 뭐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자식 농사 성공했나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사람이 된 날 보세요. 이 공식을 부인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그래도 또 여기서 제가 방금 존재보다 방법이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또 방법을 요구하는 역설이 또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될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래도 방법은 뭐냐 이런 고민을 해온 것입니다.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듯이 순환 구조로 이렇게 나가게 되네요. 자, 내가 인간이 되는 방법, 내가 진정한 존재가 되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 제가 공부하고 주워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런 방법을 제가 터득해서 잘 안다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할 수 있는 인간은 못 됩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모아놓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3차 수업부터 여러분께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던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슴에 담고 한 주일을 생활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성찰적인 한 주일을 사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사실은 이 답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